매일경제TV 주간 헤드라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4년차 경제정책의 키워드로 투자를 내세웠습니다. 이번 롯데그룹 2020년 인사 키워드를 보면 책임, 쇄신, 미래로 요약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에서 24일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양자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바이오 제약 사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SK가 글로벌 제약사와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스웨덴 최대 기업 집단인 발렌베리 그룹의 회장과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을 통해서 경제 이슈와 경제 뉴스를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전일 정부가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을 내놨습니다. 우리 경제를 위해서 100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도할 계획인데요.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1면에 주요 헤드라인으로 실려 있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이 또 3면과 4면에 담겨져 있습니다. 3면의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헤드라인 함께 보시죠. 내년에도 재정주도 성장, 민간기업 투자 촉진책은 부진이라는 기사 제목으로 실려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좀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면요. 이 문재인 정부가 집권 4년 차 경제정책의 키워드로 투자를 내세웠습니다. 내년은 이제 문재인 정부 집권 4년 차로 접어드는 해입니다. 아무래도 내년 경제 정책에는 반드시 경기 반등의 성과를 보여줘야 하겠다라는 이 의지가 담긴 것 같은데요. 먼저 2020년 경제 정책의 주요 내용, 어떤 것들이 좀 담겨 있었나요? 내년은 재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핵심입니다. 이 투자를 통해서 이 100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통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경제정책 방향을 홍남기 부총리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 문재인 정부 이제 내년 집권 4년 차가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많이 들었던 이 경제 방향이 소득주도 성장이었거든요. 근데 소득주도 성장을 계속해서 고집하다 보니까 실제 현장에서의 이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발견됐고, 그래서 2020년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은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하지만 이것이 상당히 재정에 의존하고 있는 재정 주도 성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발표된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 100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하는데 그중에서 약 60%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 정부 재정 투자입니다. 재정 투자가 공공기관을 통해서 또 부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건 예산에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집행이 되는데, 이것 자체도 내년 상반기에 집중해서 이 지출을 함으로써 이 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데 최대한 역점을 두겠다라고 하는 방향인 것이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약 한 40%에 달하는 40조 정도가 되겠죠. 또는 45조 정도. 이 민간 투자인데 이 중에서 15조 정도만 어떻게 투자가 이루어질지가 결정이 된 상태이고, 25조는 과제를 발굴하고 또 어떻게 집행할지 아직 미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은 소득주도 성장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또 지나치게 정부가 이 공적 투자를 통해서 재정 지출이 너무 심화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해 왔는데, 이번 발표 내용에도 순서는 민간 투자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재정 의존도가 심화되는 내용이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그동안 정부가 이 소득주도 성장을 좀 조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뭐 때늦은 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집권 4년 차, 또 다른 대통령과는 또 임기 기간의 특성이 조금 다르거든요. 2월 달에 임기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5월 달에 임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 임기 반환점을 돌고 나서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던 점에서 그래도 재정주도 성장이든 뭔가 소득주도 성장에 보완을 했다라는 것은 고무적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정부 지출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면은 좀 어떤 문제점들이 있나요? 우리 재정 부담이 심화되겠죠, 당연히.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이 정부에서 발표는 우리 재정 적자 상당히 뭐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아직까지는 양적 완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근본적인 이제 대책은 안 된다는 것이, 공공투자를 대폭 돌려서 뒷받침을 하는 것 물론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규제를 풀고
또 사업 여건을 좀 더 개선시켜서 이 기업들이 더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 될 수 있고, 이번에 경제 방향 계획에서도 민간 투자 부분은 사실 전면에 내세우고는 있지만 정작 실질적인 내용은 아직도 미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볼 때는 뭐 정책 금융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주겠다. 이런 부분. 또 이 법인을 설립했을 때 초기에는 법인세 부담도 좀 경감시켜 주겠다. 과거에도 나왔던 정책들이 되풀이 되는 그런 또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것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세제 지원도 재정 주도 성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지나치게 재정 정책에 치우치다가는 좀 불균형입니다. 그런 만큼 민간 투자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은 뭔가, 우리가 조간 브리핑 또 매일경제 기사에도 나왔지만 규제를 좀 더 풀고 또 좀 더 우리 기업의 여건이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대책 방안도 좀 보완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일 발표가 된 2020년 한국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첫 번째 기사로 만나봤습니다.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6면에는 롯데그룹 임원 인사와 관련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기사 제목은요, 백화점, 마트, 슈퍼 하나로 통합, 원톱 체제, 롯데쇼핑 뛴다입니다. 기사 내용 보시죠. 네, 롯데그룹이 2020년 인사 키워드로 책임, 그리고 쇄신, 미래, 이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동빈 회장은 이번 인사를 통해서 과감한 조직 개편과 세대 교체로 위기 돌파에 나서겠다라는 방침인 것 같습니다. 롯데그룹 이번 인사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책임, 쇄신, 미래가 네. 핵심 키워드인데, 롯데가 요즘 계속 변화하고 있거든요. 이 변화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변화를 하겠다. 그동안 롯데가 사업 부문도 다양화했고 또 해외 진출도 적극적으로 해왔는데 뭐가 문제일까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내걸고 있는 2020년 변화의 키워드가 이 책임, 쇄신, 미래입니다. 네. 그래서 책임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뭔가 통합 운영이 잘 안 돼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롯데 쇼핑도 그렇고 슈퍼, 백화점, 온라인, 롭스까지 포함을 해서 모든 게 좀 통합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연말에 저도 개인적으로 듣기로 이 롯데가 이번에 대대적인 인사를 다 내겠어요. 네. 좋은 뉴스도 들었고 잘 아는 또 지인분들이 좀 그분이 그렇게 됐구나 이런 소식까지 듣기도 하는데 그만큼 롯데의 변화가 절실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될 텐데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쇄신이다. 그래서 쇄신은 스피드가 될 수밖에 없고 그동안 이 스피드를 내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이 각 계열사를 사업부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계열사 그러면 사장이었는데 이제 사업부가 되기 때문에 사업부장이 사실은 사장입니다. 네. 좀 더 조직을 스피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겠다. 이게 이번 인사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만큼 의사결정이 빠르지 못했다라는 거, 원톱 시스템으로 운영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대표적으로 롯데쇼핑이 있겠죠. 롯데쇼핑도 좀 더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사업부 체제니 눈에 띄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롯데그룹주들을 또 시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제조, 롯데쇼핑,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업황이 또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가가 아직 바닥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 롯데제조가 1%대 주가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롯데하이마트는 1.28% 올랐습니다. 롯데쇼핑은 전거래일보다 0.73% 하락한 13만 6천 원에 마감이 됐고요. 롯데푸드가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 롯데제과가 2% 넘게 오른 14만 9,500원에 전일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인사를 보면 또 눈에 띄는 부분이 롯데그룹의 성장을 그동안 주도해왔었던 60대 CEO들이 많이 물러났더라고요.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렇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미래라고 이야기됐던 부분. 2020년 이 롯데 변화의 핵심을 책임, 쇄신, 미래라고 이야기해요. 미래에 대해서 세대 교체가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60대 CEO들이 괄목한 성과를 많이 올린 것도 분명합니다. 롯데에서 건설, 유통 그렇게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바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세대 교체가 이제 50대로 전면 배치가 되고 있는데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다고 이 인사 교체를 외부에서 데리고 오지는 않아요. 내부에서 승진 발탁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내부의 이 융화도 신경을 쓰고 있는 롯데그룹의 이번 인사였는데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부장, 사실 사장입니다. 실질적 운영을 담당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 또 하나는 신속한 의사결정. 그다음에 칸막이처럼 롯데그룹이 좀 나눠져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업부문 간에 서로 간에 또 소통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사업부장에게 실질적인 운영권을 위임하는 것이 이번 변화,
인사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롯데그룹의 임원 인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세 가지의 키워드가 오늘 신문 기사에 담겨져 있는데 한마디로 세대 교체와 더불어 조직 개편이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 세 번째 기사인데요. 다음 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중요한 외교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8면에 담겨 있습니다. 기사 제목은요. 문재인 대통령, 시진핑, 리커창, 아베 연쇄 회담, 내주 동북아 슈퍼위크입니다. 기사 내용에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23일에서 24일 한일 중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양자 정상회담을 한다는 내용이 실려져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청도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중국을 방문하는 가운데 23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24일에는 현지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주 이제 한중일 연쇄 정상회교가 열리게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구체적인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네, 말 그대로 이 한반도 평화 슈퍼위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다음 주에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일정이 상당히 빡빡합니다. 이게 핵심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얼마만큼 걷어낼 수 있느냐. 바로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 될 텐데 일정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23일 날 시진핑 주석을 베이징에서 만납니다. 그런데 한중일 정상회의가 이 서찬성의 청도에서 열리는데 왜 시진핑 주석을 베이징에서 만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중국의 시스템은 상당히 좀 독특합니다. 지도부의 시스템이 좀 정치적인 현안, 좀 더 글로벌하고 국가를 더 대표하는 이 정상회담에는 시진핑 주석이 나섭니다. 근데 서찬성 청도에서 있는 한중일 정상회의는 좀 더 경제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리커창 총리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북한과 관련돼서 할 이야기도 많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을 23일 날 먼저 만납니다. 베이징에서. 그리고 당일 날 이 리커창 총리와는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에 따로 별도로 한 번 더 만납니다. 그 다음에 24일 날은 한중일 정상회의, 문재인 대통령, 리커창 총리, 아베 총리 이렇게 회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누굴 만나느냐? 아베 총리를 크리스마스 이브 날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한중 정상회담 이번에 최대 의제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키워드는 북한이죠. 네. 그러니까 북한이 계속해서 중대한 시험이니 또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니 이런 이야기를 안 해야 한반도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최소화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정시에도 이것이 상당히 또 긍정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금 북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미국이 제재를 완화하지 않는다면 크리스마스 선물이 뭐가 될지 궁금해질 거다. 이런 계속 압박, 윽박 지르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바로 25일을 앞두고 시진핑 주석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가장 배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가 어디냐? 중국이죠. 여러 가지 물자를 지금도 공급해주고 있는 곳이 중국이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을 통해서 북한의 이런 도발 행위를 좀 자제시켜달라. 이런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 이제 시진핑 주석하고 중요한 게 그동안 우리가 사드 배치 때문에 너무 힘들었잖아요. 중국에서 사박이도 힘들고 이창진 에이커도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 이 한한령, 이 한류를 금지하는 중국의 명령, 이 한한령을 좀 제발 좀 걷어달라. 이런 걸 통해서 또 이 좀 더 진전된 조치가 있을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이제 시진핑 주석의 내년 방안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한하면서 또 한반도 평화에 또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해줘야만 그동안 껄끄러웠던 이 사드 배치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겠구나 이런 메시지를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 궁금하신 부분이 그럴 거예요. 그럼 한중 FTA는 누구랑 이야기하느냐? 그 리커창 총리랑만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즉 24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좀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갈까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네. 있을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브가 참 좋은 날인데 아베 총리를 왜 만나나? 근데 또 한일 간 관계를 생각하면 만나야 돼요. 근데 네. 핵심은 지금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우리 반도체 주요 부품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그리고 화이트리스트가 뭐냐면 전략물자 혜택 국가의 명단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제외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해소되는, 철회되는 그 이야기를 하면 좋겠고 할 것이고 분명해요. 또 이제
또 그런 결과가 나오면 좋을 건데 이 결과가 이 만남 한 번으로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히 불투명하게 전망되고 있는데, 근데 뭐냐, 계속 만나지 않게 되면 이것도 이런 갈등이 또 심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를 만나서 이미 실무 협상의 이 발걸음은 디뎠기 때문에 또 이제 한 단계 더 진전하기 위해서 아베 총리가 그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양국 관계가 이렇게 계속해서 갈등을 빚으면 안 된다. 또 하나 중요한 거 뭡니까? 바로 지소미아입니다. 우리가 네. 지소미아를 조건부 유예를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이 연말까지 상태를 보겠다. 일본이 어떻게 하는지 바로 이 이야기도 논의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한중 간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이 한중일 정상회의 이후에 또 크리스마스 이브에 만나게 되는 아베 총리와의 회담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한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아직까지 많은 상황입니다. 다음 주 동북아의 슈퍼위크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매일경제 조간브리핑 네 번째 기사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신문기사 15면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기사 제목은요. SK 글로벌 제약사와 1억 불 플러스 알파 생산 협력입니다. 기사 내용을 확인해 보면요. 이 바이오 제약 사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SK가 글로벌 제약사와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SK가 아스트라제네카와 앞으로 이제 어떤 협력 관계를 이어가겠다라는 계획인가요? 우리가 이제 계속 제가 키워드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창진님 그 스웨덴 좋아하시나요? 스웨덴 좋아하죠. 가본 적 있으세요? 아직 가본 적은 없어요. 네. 네, 많은 사람들이 가보고 싶은 나라가 이게 북부 유럽이죠. 맞아요. 북부 북유럽 유럽의 쪽이죠. 북유럽이죠. 네.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바로 이 강소국입니다. 바로 스웨덴. 그 물건을 좀 잘 만드는데 스웨덴이라는 그렇죠. 나라 스웨덴이 자체가. 기술력이 축적돼 있는 네. 국가이죠. 바이킹의 후손들인데 이 스웨덴의 이야기를 꺼내드는 이유는 바로 파트너십도 우리가 동그라미 치면서 이 조간 브리핑을 통해서 투자의 창, 또 정보를 여러분들이 더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겠는데요. 네. 이 최근에 뭐 얼마 안 됐습니다. 며칠 전에 스웨덴에서 이 총리가 방한을 내서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고 이때 경제사절단이 대거 방문을 했었습니다. 이 스웨덴 하면 생각나는 이 기업 가문이 바로 발렌베리 가문인데 이 발렌베리 가문의 또 계열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약회사인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네. 이 아스트라제네카와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과 협력을 하냐면 바로 SK입니다. 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 바이오, 제약 쪽으로 보폭을 넓히고 있는 SK와 협력을 한다는 내용인데요.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어떤 기업이냐면은 무려 1년 매출이 26조 원입니다. 26조 원. 26조 원인데 항암제와 이 당뇨병 관련된 신약에 대해서 치료제 아주 발군의 이 기술을 또 실력을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와 SK가 이제 협력을 하는 것인데요. 이 당뇨병 치료제가 전 세계 한 100여 개국과 98개국에 공급이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이 1억 달러 정도, 1억 달러 정도의 협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더 확대해 가겠다. 그래서 이번 방안을 계기로 해서 요한슨 회장과 SK의 협력이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장기간 파트너십을 만들겠다. 이거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이 SK로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SK그룹이 상당히 뭐 바이오와 제약 쪽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SK 자회사인 SK 바이오텍 그리고 SK 팜테코가 신문 기사에서 좀 언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어떤 회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네. SK에서 지금 제약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가 SK 바이오텍이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SK 바이오텍 아일랜드라고 해서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와 협력하고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SK 바이오텍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 다시 이 CMO 부분이죠. 원재료를 이제 신약 생산을 할 수 있는 이 CMO의 총괄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SK 팜테코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제약과 관련해서는 SK가 좀 더 사업 부문을 확장하고 있다. 이것이 그룹의 성장 동력으로 연결되고 있는데 또 한 번 반가운 뉴스가 들려온 것이 아스트라제네카와 더 협력 규모를 장기간, 더 규모도 확대된다라고 하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15면의 기사를 살펴봤고요. 같은 면이 15면에는 삼성과 발렌베리 그룹의 얘기가 또 실려 있습니다. 기사 제목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스웨덴의 삼성 발렌베리 회장 만나
5G 협력 이어 상생 경영 폭넓은 대화입니다. 기사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스웨덴 최대 기업 집단인 발렌베리 그룹의 회장과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앞서서 살짝 소장님도 발렌베리 그룹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160여 년간 가족 경영을 이어온 그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자나 통신, 자동차 등 100여 개의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성과도 이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부회장과 발렌베리 그룹의 이 회장의 만남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두 기업 간의 시너지 효과도 날 수가 있죠.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올디스 밭 굿디스. 오래되었지만 나쁜 것이 아니라 이제 좋은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발렌베리 그룹에서 우리가 반면 교사할 수 있는 것이 이게 160년간 경영이 계속해서 5세대가 승계되어 왔음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 대기업의 오너 리더십의 승계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이 기업은 스웨덴 국민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바로 책임 경영, 그다음에 사회 공헌입니다. 그러니까 책임 경영을 한다는 것은 경영에 대해서 기업의 경영자로서 또는 소유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모습, 그다음에 사회에 끊임없이 수많은 공헌들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고용 창출은 기본이죠. 그 외에 갖가지 사회적 책임을 통해서 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모습은 매우 교과서가 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바로 이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으로서는 이런 기업과 우리가 협력함으로써 사회적 이미지 또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 상당히 긍정적으로 또 비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2대째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이 기업과 5G라고 하는 기술적인 협력도 가능하겠지만 특히 강조되는 것은 책임 경영, 사회 공헌 이런 것을 우리는 계속 배워나가고 협력하고 있다라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네, 삼성과 발렌베리 가문 2대째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인연이 있나요? 네, 아버지 이건희 회장 때부터 인연을 맺어왔던 것이죠. 네. 근데 보통 기업들이 한 번 만남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인간적 관계를 이재용 부회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냥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발렌베리 기업이 160여 년간 보여주었던 이 경영 책임 시스템, 그다음에 사회 공헌에 기여하는 부분, 바로 이런 부분들까지도 협력에 나가고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더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이것이 이런 상징적인 사회적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발렌베리 그룹이 아스트라제네카라고 하는 제약도 삼성과 협력을 하고 있고, 또 에릭슨이라고 하는 통신 기술 또 회사도 계열사도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도 또 삼성과 협력하는, 꾸준히 협력하는 관계인데 최근 들어서 또 부각된 키워드가 있습니다. 5G. 이 부분에 대해서 발렌베리 그룹도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과 함께 5G로 함께 보조를 맞춰 나가자. 너무나 고무적인 내용이죠. 네, 앞으로는 또 통신 쪽에서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전일 삼성전자의 주가 시장에서 어땠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연일 시장에서 삼성전자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전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7년 11월 전고점인 57,520원에 바짝 다가서며 장중에 57,300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52주 신고가 다시 있었고요. 외국인과 외국계 증권사를 중심으로 무려 100에서 200만 주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하락으로 돌아서서 마감이 됐고요. 0.53% 밀린 56,000원의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올해 들어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많은 또 민간 외교관 역할을 했습니다. 네. 어떤 역할들이 좀 두드러졌었나요? 아니, 최고의 역할은 일본의 수출 규제 발표 이후에 일본을 방문했죠. 바로 일본으로 아주 갔었죠. 신속하게. 네.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아직까지 일본이 뚜렷한 공식적인 수출 규제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역할에 이재용 부회장이 상당한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 그만큼 일본 재계 전반에 두터운 인맥을 가지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이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신속하게 일본으로 가서 일본 재계와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이 없도록 한 거. 물론 삼성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지만 삼성의 협력업체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그 협력업체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상당히 이 삼성이 그런 민간 외교관, 민간 경제 외교관 역할을 했다는 것이고, 올 들어서도 이재용 부회장이 상당히 보폭을 넓히면서 많은 전 글로벌 기업의 또 경영자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아마존이나 구글의 회장들하고 만남을 가졌던 건 통상적으로 늘 해왔던 것이고, 뭐 다보스 포럼에도 뭐 참여를 할지 않을지는 모르겠는데, 올해만 하더라도 무케시 안바니 인도 릴라이언스 그룹 회장과도 만났고요. 또 손정희 소프트웨어 뱅크 회장과는 정말 절친이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또 팀 헤트캐스 도이치텔레콤 최고 경영자도 만나면서 삼성이 굵직굵직한 사업에 뭔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역할도 했지만, 한국의 경제 전반에 대해서도 민간 외교관 역할을 톡톡히 했던 한 해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에 대한 팁을 얻어볼 수 있는 5개의 경제 기사들을 만나봤습니다.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은 여기까지고요. 인사이트 K의 배종천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